여러분은 혹시 바이오 연료라는 말을 아시나요? 신재생 에너지로 한때 각광을 받던 이 바이오 연료는 식물, 미생물, 동물 등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동력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옥수수나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하는 1세대 연료, 해목재, 잣집, 잡초, 관목류에서 생산하는 2세대 연료, 해조류 등의 식물체에서 추출한 포도당으로 만들어내는 3세대 연료까지, 이렇게 신박한 바이오 연료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주제가 나올 때면 항상 함께 등장하였었는데, 언젠가부터는 바이오 연료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오늘은 바이오 연료의 허와 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바이오 연료가 각광받는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과 저탄소 때문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석탄이나 석유 발전 등을 통해서 생산되는 전기는 어마어마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등장한 첫 기술이 바로 바이오 에탄올, 녹말을 가진 작물을 발효해서 에탄올을 얻는, 우리가 흔히 술을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급부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생각했던 것들과는 달리 이산화탄소의 절감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식물에서 성장 과정 간 흡수한 이산화탄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적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파고들면 어마어마한 탄소 배출을 만들어냅니다. 우선 옥수수와 같은 작물을 재배할 농작지를 만들기 위해 산림을 파괴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를 만들 정도로 수확이 되려면 화학 비료가 사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원료 재배와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많이 나오는 현실. 그래서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는 바이오 에너지로 인정하는 것들은 화석 에너지에 비해 온실가스를 35% 이상 덜 방출하는 것에 한정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는 사실 바이오 연료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 바이오 에너지가 가장 각광받던 시기인 2008년에는 대규모 에그플레이션, 곡물 수요 증가로 인한 대규모 물가 상승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만 한정돼서 보더라도 1년 동안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들어간 곡물의 양만 8천만 톤이 넘어갔고, 이를 양으로 환산해보니 한국인 전체가 소비하는 곡물 소비량의 8배가 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곡물 사용은 그렇다 쳐 그게 어때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8천만 톤이나 되는 곡물이 에너지 생산에만 쓰이니 그냥 우리가 먹는 곡물의 양도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옥수수 등은 직접 먹는 것도 있지만 다른 가공식품들의 재료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가공식품들의 수요량도 부족하여 가격이 오릅니다. 심지어 소나 돼지 등의 가축들도 이러한 곡물을 사료로 주기 때문에 사료값이 올라가고, 이는 결국 돼지고기와 소고기 값이 미친 듯한 상승으로도 이어집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으련만 옥수수 값이 올라가니 농가들에서는 다른 작물 재배할 필요가 있나요? 너도 나도 옥수수만 드립답합니다. 그러니 기존 다른 작물들 생산량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모든 원자재 물가가 상승하는 대환장 파티가 시작됩니다. 물가 상승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웬만한 SUV 한 대에 들어가는 연료량을 생산할 옥수수면 한 사람이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에게는 편리를 위한 친환경이라고 하지만 저소득층, 저소득 국가들에게는 생과 사를 넘나드는 문제였겠죠. 실제로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유례없는 식량 폭동 사태가 벌어집니다. 옛말에 어르신들이 먹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된다 했는데 이거랑은 상관없으려나요? 여하튼 작물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은 이렇게 조용히 묻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2세대 연료, 해목재나 볏짚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식량 자원 낭비가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숲에서 나오는 무기질을 빼오는 것이었기에 숲을 다시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큰 단점이 있었고, 애초에 이게 가능하려면 대규모 산림과 경작지가 필요했겠죠. 이런 모든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바로 3세대 해조류. 육상식물보다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대규모 경작지도 필요하지 않고 비식용 작물로도 활용 가능하고, 곡물보다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기도 하고, 모든 게 금상첨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에탄올로 추출하기 위한 발효 과정에서 해조류의 경우 아직까지도 20% 정도의 알코올 전환 효율에 머물고 있어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보고 나니 왜 바이오 연료가 조용히 사라졌는지 알 법도 합니다. 물론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2013년 전남 고흥에 연간 120만 리터의 해조류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을 만들기도 하고, 에너지뿐만 아니라 해조류를 이용한 친환경 플라스틱, 비료까지도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세계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 성장이 가장 화두가 될 것이기에 이러한 3세대 연료가 하루빨리 실용화되어서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대규모 바이오 에너지 활용 사례들도 있지만 작게나마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땀을 이용한 에너지원 개발인데요. 지난해 말 서강대 박정렬 교수와 숙명여대 김혜린 교수 공동연구팀으로부터 나온 이 기술은 스포츠웨어, 의류 소재 내에 땀이 흡수되면 땀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산화전극 효소에 의해 반응, 환원전극의 나노 입자와 반응해 전기를 만드는 원리라고 하네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이제 곧 흘리는 땀만으로도 전기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대규모 에너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당장 매일 충전하느라 힘든 스마트워치만이라도 우리의 땀이라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계속 충전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친환경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상식새끼였습니다.